권리 분석은 이제 경매에 참여할 때 일반 매매와 경매의 어떤 진입 장벽을 만드는 거의 유일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면 내가 얼마에 써야지 되는지를 아는 거는 나중에 내가 추후 수익을 계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입찰가를 잘못 쓰면은 손해를 보게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경제살롱 대표 김진구 변호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진구 변호사라고 합니다. 전 경제살롱이라는 재능기부 재테크 모임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변호사로서는 부동산, 또 부동산 경매 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청약보다 쉬운 아파트 경매책이라는 책을 집필한 바 있습니다. 직업이 변호사님이신데 예. 변호사가 부동산 경매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네, 우선은 경매라는 것이 조금 싸기도 하고 어떤 분은 어렵다고도 하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권리 분석이라는 법적인 분석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평생 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당연히 권리 분석은 변호사가 제일 잘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경매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요. 예를 들면은 권리 분석이라는 게 이제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제한 물건들이 있어요. 뭐 저당권도 있을 수 있고 뭐 유치권 아니면 가처분이나 압류 이런 게 걸려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권리 분석을 잘못하면은 진짜 된통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좀 잘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심을 갖게 된 게 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게 내가 예를 들면은 나는 입찰을 10억에 했어요. 그래서 낙찰을 받았어요. 그럼 낙찰을 받았으면 좋을 게 아니라 내가 가장 높은 금액을 쓴 거거든요. 내가 1등을 제일 높은 금액을 써야지 낙찰 받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좋다 신난다 했는데 2등까지 공개가 되거든요. 2등 금액 봤더니 5억이에요. 그래서 뭐야 나는 5억 1,000만 원만 써도 낙찰 받는 건데 10억을 쓴 거잖아요. 이거는 99.9% 내가 권리 분석을 잘못한 거여서 이거는 무조건 포기를 해야 됩니다. 포기를 하시면은 입찰 보증금 1억 원을 날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억을 한순간에 날리는데 이렇게 날리는 보증 금액, 그러니까 경매를 실수를 해서 이렇게 1,000만 원, 1억 날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주 극소수의 사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날리는 금액이 혹시 1년에 얼마일 것 같으세요? 이런 실수로 인해서요? 네. 20억? 1년에 이렇게 잃는 보증금 액수가 800억에서 1,000억에 이릅니다. 그래서 국가 세금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수많은 생각보다 엄청 많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변호사로서 조금 이런 권리 분석의 실수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경매에 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네, 그럼 좀 이따가 권리 분석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쓰신 책에서 2023년 부동산 시장에서 기회는 오직 경매뿐이다 라고 네. 하셨던데 지금이 구체적으로 왜 경매를 하기에 좋은 시기일까요? 지금 이제 특히 최근 들어서 경매 시장에 저는 기회가 온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그 근거는 그냥 지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경매 진행 건수를 보시면 되는데 이제 저는 어려운 거 안 하거든요. 어려운 거 말고 쉬운 아파트 경매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전국에 있는 아파트 경매 건수가 올해 7월 기준으로 이제 2,200건입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1년 전만 해도 한 1,400건밖에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1년 전에 비해서 800건이 늘어난 거죠. 한 달에 진행되는 경매 아파트 건수가. 이게 아파트만인 거고요. 다른 뭐 빌라가 될 수도 있고 다른 것들도 많이 증가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증가한다는 것은 경매에서 기회가 온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경매 결국 부동산의 가격 내가 써야 되는 낙찰 가격도 결국에는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잖아요. 만약에 경매 매물 공급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당연히 가격은 다운되는 게 너무 당연한 법칙이기 때문에 지금이 경매 물건이 늘어나니까 가격은 떨어질 수 있겠구나 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면 조금 더 공부를 하자면은 도대체 왜 지금 경매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지 그거를 파악해야겠죠. 네. 그래서 앞으로도 경매 물건이 계속해서 증가한다면은 지금 우리는 경매를 하면 되는 거고 네.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례적인 현상이니까 다시 줄어들 거다 하면은 경매 공부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매 물건이 늘어나거나 늘어난 상태에서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전세, 깡통전세, 전세 사기 이러한 문제가 지금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분들이 보증금을 못 받았다는 건데 전세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경매밖에 답이 없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상식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지속되는 한 경매 물건은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경매 가격은 떨어진 상태에
될 수밖에 없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금 대출 이자가 너무 높아졌어요. 2년 전만 해도 시중은행의 대출 이자가 2%대였는데 지금은 5%, 6%까지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대출 이자를 부담해야 되는 주택을 사신 분들이 부담이 지금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한 달에 예를 들면 2년 전만 해도 내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으로 100만 원씩 한 달에 상환했다면은 지금은 200만 원, 300만 원씩 한 달에 납부하고 있어요. 부담이 크면은 연체가 발생하고 법적으로 3개월 이상 연체가 되면은 은행에서는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또 이런 이유로 경매 매물이 늘어나고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저는 경매 매물이 앞으로도 증가 추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경매에서 지금 기회가 온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이제 생각을 했을 때 경매로 사는 게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경매 투자의 장점이랑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장점이 사실 많아요. 네. 단점은 조금만 말씀드리고 싶고 네. 네, 우선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당연히 첫 번째 장점은 싸다는 겁니다. 얼마나 싼가요? 이제 얼마나 싼지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그래도 시세보다 일반적인 물건 기준으로 시세보다 한 5%에서 10% 정도 싸다고 보통 하거든요. 평균적으로요? 네, 평균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낙찰 가율이라는 지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낙찰된 가격의 비율이거든요. 전국 아파트 경매 낙찰 가율이 지금 80%예요. 80%. 그러니까 이거는 감정가라 하거든요. 감정가가 이제 시세랑 비슷한 건데 네네. 어쨌든 경매 시작 가격입니다. 이 감정가액이 100이면은 지금 80에 낙찰되고 있다는 거라서 전국에 있는 모든 아파트 경매 물건을 평균하자면은 평균적으로 만약에 10억 물건이 나오면은 지금 8억에 낙찰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2억 정도 시세는 아닌 이제 감정가보다 싼 게 지금 수준이고요. 왜 그러냐? 왜 싸냐? 너무 당연한 게 시세보다 비싸게 살 거면 경매 왜 합니까? 그렇죠. 이거 권리 분석도 해야 되고 공인중개사님이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세보다 당연히 낙찰가액을 조금이라도 적게 쓸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 이제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저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경매 장점은 안전해요. 이게 경매 물건은 일반인들은 조금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네, 위험한 물건 아니야? 라고 오해할 수가 있죠. 네. 근데 어떤 문제가 투명하게 어차피 공개가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법원이 공개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전세 사기처럼 뭔가 우리가 모르는 문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큰 문제가 돼서 경매 절차가 아예 취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히려 문제가 없고 법원이 보증하고 문제가 없는 오히려 안전한 물건이다라는 게 두 번째. 오히려 한번 검증이 됐다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그쵸. 검증된 물건만 올라올 수 있으니까 이제 문제가 좀 없는 물건이 많다. 그 다음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부동산을 지금 매수를 하면은 이제 법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따라서 내가 자금 출처를 소명을 해야 돼요. 근데 경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금 조달 계획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편리하게 자금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대출 면에서 부동산 어차피 대출을 끼고 하잖아요. 대출 면에서 조금 일반 아파트에 비해서 조금 잘 나오는 편이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법원이 보증하니까 법원이 감정가액을 설정해 줬기 때문에 은행은 법원의 감정가액을 믿고 그거에 비례해서 대출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감정가나 시세가 잘 모르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은행이 대출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어요. 네. 이게 얼마인 줄 알고 대출해줘요. 근데 이건 법원이 알아서 해줬잖아요. 그 대출이 조금 더 잘 나오는 면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각종 규제가 적어요. 그러니까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서울시에서 예를 들면은 뭐 성수동이라든지 잠실동, 뭐 강남 이쪽 아니면 뭐 재건축 지역 이런 특수한 지역들은 토지 거래 허가를 받지 않으면은 매매가 안 돼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실거주 2년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갭 투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잠실에 있는 아파트, 잠실동에 있는 아파트 뭐 엘리트라고 해서 뭐 엘스, 리센츠, 트리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갭 투자를 지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다. 내가 여기서 낙찰 받았다? 갭 투자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경매의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단점도 하나 말씀드려야겠죠. 단점은 일단은 어려운 게 분명히 있다. 진입 장벽이 좀 높은 것 같아요. 맞아요. 진입 장벽이 있으니 뭔가 뭐 일반 매매는 공인중개사님 믿고 하면 되는 건데 네. 이건 뭐 누가 보장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권리 분석 해야 되는 거니까 좀 진입 장벽이 분명히 있고 좀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입찰 보증금을 잃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보증금이라고 해서 10억짜리 아파트를 낙찰받기 위해서는 10%를 내가 보증금으로 제출을 해야지 제가 경매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반대로 말하자면은 제가 뭔가 실수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취소하고 싶다면은 입찰 보증금을 날리고 그게 한 해에 800억. 아까 말씀해주신 그거. 네, 그래서 이제 입찰금을 잃을 수가 있다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경매를 하려면 현장 조사를 해봐야 되잖아요. 예. 경매 현장 조사에서 꼭 확인해봐야 될 게 있다면 어떤 네. 게 있을까요? 경매 현장 조사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할 수도 있는 건데요. 현장 조사가 중요한 이유는 공인중개사가 따로 없으니까 아무도 보장해주지 않고 아무도 어떤 이 집이 어떤 상태라는 걸 알려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접 알아야 되기 때문에 현장 조사가 조금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현장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임차인 만나는 거예요. 만약 임차인이 있다면 그리고 또 아니면 뭐 소유주가 있다면 실제 해당 그 아파트 물건 내부를 좀 보면 좋겠죠. 내부를 보지 않고도 사실은 산다는 게 조금 쉽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안에 뭐 말도 안 되는 뭐 균열이나 뭐 누수라든지 뭔가 박살나 있거나 이런 게 아닌 걸 체크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면은 특히 임차인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경매 임차인은 정말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냥 거기에 살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자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나한테 적대감을 느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상당 부분 그렇진 않습니다. 그 임차인분은 어떻게 보면 같은 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임차인분을 잘 설득해서 좀 내부를 확인하는 게 제일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뭐 그냥 그 해당 물건의 아래층이나 위층을 가서 조금 양해를 구하고 뭐 비타오백 들고 가서 내부 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하면은 뭐 체크를 하실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공인중개사 방문하는 게 좋죠. 이제 공인중개사님, 그러니까 그 해당 물건 근처에 있는 공인중개사님은 아마도 그걸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님께 물어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물어보는 것도 실제로는 뭐 내가 이거 낙찰받는다고 해서 공인중개사님한테 떨어지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쉽진 않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내가 낙찰받았는데 이거 내가 실거주 할 게 아니라 나중에 이거 다시 팔 거다. 팔 때 중개사님께 맡길 테니까 그러면 한번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냐고 하면은 그 윈윈이죠 갑자기. 오, 꿀팁이네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공인중개사님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좀 소소한 거 말씀드리자면은 아파트가 아니라 예를 들면 뭐 단독주택, 뭐 빌라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아파트랑 다르게 하나하나 부동산마다 좀 개별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파트가 아닌 일반 뭐 다세대 주택 이런 거일수록 조금 더 내부 확인을 조금 더 철저히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 이제 체납 관리비 같은 게 있어요. 이 소유주가 관리비를 체납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경매 넘어갔을 테니 관리비도 체납하겠죠. 이게 좀 누적이 되면은 막 1년치 누적되면 꽤 큰 돈이 되거든요. 몇백만 원이. 그럼 이거를 좀 현장 가서 확인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권리 분석이 굉장히 좀 큰 벽이잖아요. 권리 분석의 기초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권리 분석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권리 분석은 이제 경매에 참여할 때 일반 매매와 경매의 어떤 진입장벽을 만드는 거의 유일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경매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고 또 반대로 말하면은 권리 분석이 있기 때문에 경매 물건이 싼 겁니다. 그리고 이제 권리 분석이라 함은 내가 낙찰을 받았을 때 제가 낙찰받은 소유자가 되잖아요. 소유권 말고 기타 여러 가지 제한 물건들이 있어요. 물건 또는 부동산에 걸려있는 법적인 권리들이 경매가 끝나면은 없어지는 건지 아니면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건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남아있는 권리, 이걸 이제 인수되는 권리라고 표현하는데요. 나한테 경매가 끝나고 나서도 인수되는 권리가 있다면은 망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도 없는 게 제일 좋고 만약에 있다면은 그만큼 나는 더 싼 가격에 낙찰을 받아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고 따져보는 게 이제 권리 분석이라 하는 거고요. 이걸 잘못하면은 경매 이후에 우리가 추가적인 금전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5억이 낙찰 받았지만 나중에 말소되지 않은 권리를 말소하기 위해서 2억, 3억이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면 차라리 나을 수 있어요. 아예 소유권이 빼앗길 수도 있어요. 내가 낙찰 받았는데 내가 어떤 권리 분석 잘못하면은 다른 사람이 이거 내 소유자, 내가 소유인데 하는 순간 이제 진짜로 큰일 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돈은 돈대로 그렇죠. 하고 없어지는 거네요?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돈은 돈대로 날리고 소유권도 잃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근데 이런 게 거의 많진 않아요. 거의 없어서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주 이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권리 분석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어려운 거는 도망가자. 어려운 거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굳이 할 이유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선순위 가처분이라든지
또 유치권이라든지 이런 특수물건들은 그냥 패스하시면 되고요. 많지도 않아요. 거의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권리분석 기초 용어 중에 말소기준 권리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소기준 권리는 말 그대로 여러 가지 부동산에 걸려있는 권리가 말소가 되는 그런 기준이 되는 권리거든요. 그래서 말소기준 권리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 근저당권이나 뭐 가압류 이런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가장 선순위 날짜에 근저당권이나 가압류가 걸려 있으면은 아래에 있는 후순위 권리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아주 깨끗한 물건을 내가 얻게 되는 거여서 말소기준 권리가 맨 위에 있으면은 아 이건 안전한 물건이다 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권리분석 기초를 조금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권리 분석을 하고 네. 이제 어떤 물건을 살지를 정했다고 하면 네. 입찰가를 정하는 게 또 중요할 거잖아요. 네네네. 입찰가를 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입찰가를 정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권리분석보다도 더 어려울 수 있는데요. 왜냐면 내가 얼마에 써야지 되는지를 아는 거는 나중에 내가 추후 수익을 계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입찰가를 잘못 쓰면은 손해를 보게 되거든요. 입찰가 산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이제 감정평가액, 두 번째는 시세인데요. 첫 번째 감정평가액은 말 그대로 이제 법원이 이제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이제 시세를 확인하는 절차를 이제 감정평가라고 해요. 그래서 감정평가는 당연히 그 감정평가사님이 여러 가지 기준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한 시세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절대 믿으시면 안 되는 게 감정평가된 시점과 실제로 우리가 입찰에 참여한 시점이 짧게면 뭐 3, 4개월, 길면 1년까지도 시차가 있어요. 그러니 평가 시점이랑 지금의 시세는 완전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흔히들 말하기를 감정평가액은 참고만 하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부동산 실제 시세. 실제 시세는 KB 부동산 시세라든지 한국 부동산원 시세 아니면 근처 공인중개사들의 어떤 실제 호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했을 때 정말 그 주변 시세가 파악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세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이제 이거보다 당연히 싸게 낙찰받고 싶으니까 그것보다 내가 예를 들면은 뭐 5천만 원을 좀 저렴하게 쓰면은 낙찰 받으면 나는 5천만 원 버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세 기준으로 보통 입찰가를 산정합니다. 그러면 감정평가액 네. 이랑 시세를 확인을 네. 해서 네. 이제 적절하게 감과 그렇죠. 이렇게 섞어서 네. 입찰가를 정해야겠네요. 네. 이 경매 총 비용 분석은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제가 입찰가 산정을 말씀드릴 때 시세랑 감정평가액을 중요하고 특히 시세 기준으로 쓰면 된다고 했는데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은 이런 비용 분석이 중요하죠. 내가 들어가는 돈이 어떻게 되는지 총 비용 분석을 해서 이 비용과 입찰 가격을 더했을 때 그 금액보다 시세가 더 비싸야지 내가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좀 생각보다 많이 따질 게 많습니다. 첫 번째 이제 세금. 처음 내는 게 이제 취득세죠.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 낙찰 받아도 당연히 부동산을 취득하는 거라 봐서 취득세를 냅니다. 부동산 취득세율 아실 거예요. 그래서 뭐 1%부터 내가 만약 다주택자면은 8%, 12%까지 증가할 수 있는 세금을 먼저 내야 되고요. 그다음 이제 법무비라는 게 있습니다. 낙찰을 받은 뒤에 내가 부동산 경매 역시 대출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걸 경락잔금 대출이라고 하는데 대출은 여기서도 이제 법무사를 끼고 해요. 그래서 은행이 지정해준 법무사가 보통 있는데 그럼 예를 들면 등기 비용, 기타 여러 가지 뭐 재반 수수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법무사 비용이 든다. 그래서 이것도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 이제 경매에 특수한 거로 이제 명도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명도 내가 만약에 임차인이 거기서 거주하고 계신데 그분이 쉽게 안 나가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이사비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이사비가 평당 뭐 대충 10만 원 정도 하는데요. 이런 이사 비용을 들어가는 게 또 당연히 비용에 포함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납관리비. 그래서 집주인이 체납한 관리비가 있다면은 이 역시 전액 사실 부담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법적으로는 관리비가 두 가지로 나뉘는데 공용부분 관리비 그리고 전유부분 관리비가 있어요. 공용부분은 아파트의 뭐 공원이라든지 뭐 아파트 배색이라든지 모두가 함께 나눠야 되는 게 공용부분 관리비고요. 그 다음에 전유부분 관리비는 말 그대로 그 아파트에 내 집만을 위한 또 관리비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공용부분 관리비만 승계를 하면 되는데 뭐 그렇게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리비를 또 비용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 내가 대출을 받으니까 대출 이자가 또 들어가겠죠. 매달 내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처럼 경락자금 대출 이자도 내가 부담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이제 경매 아파트가 내부가 엉망진창이다 하면 또 수리도 해야 돼요. 수리도 해야 되고 인테리어도 해야 되니까 그런 비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 낙찰 받고 수리도 하고 뭐 하다가 일정 기간 보유하고 다시 팔 수도 있겠죠. 그럼 나중에 이제 당연히 양도소득세도 내야겠죠. 그래서 이런 게 총 비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비용 분석을 좀 제대로 하시고 입찰에 참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아까 총 비용을 분석할 때도 네. 명도비가 들어가잖아요. 네네. 이제 경매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명도 과정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명도 과정을 좀 잘 진행할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명도 과정을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경매에 애초에 참여를 못 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명도예요. 왜냐면은 마음이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어떤 분이 안 나가시고 버티면 어떻게 난 힘도 약한데, 그리고 전세 사기 피해자면 마음도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명도가 어렵겠구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명도가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90%예요. 아예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90%고요. 나머지 10%도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조금 번거로울 수 있다는 것이지, 당연히 법적으로 낙찰자는 정당한 소유자잖아요. 그리고 나가지 않는 분들을 이제 뭔가 인도 명령을 통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상식적으로도 생각해서 좋은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보통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은 아무런 잘못을 한 게 아니에요. 집주인이 돈을 못 갚았을 뿐이지 임차인은 거기 그냥 살고 있는 분인데 오히려 보증금 못 돌려받으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에서 좀 걱정하실 수 있는데, 잘 생각하면 사실 임차인은 같은 편이에요. 오히려 임차인이랑 대화가 잘 통할 수가 있다. 특히 임차인을 크게 세 가지 유형을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임차 보증금이 있죠. 그러니까 보증금 2억이면은 2억 전부 다 배당 받고 나가실 분. 그리고 두 번째는 2억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라도 배당 받고 나가실 분.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하나도 못 받으실 분.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는데,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임차 보증금을 조금이라도 받아가실 첫 번째, 두 번째 분들은 같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내가 보증금 임차인이 2억을 받으려면은 이 부동산 낙찰 금액이 2억보다 높아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임차인분이, 입찰 참여자분이 이 아파트에 와서 똑똑 문 두드린 다음에 좀 집 좀 볼 수 있을까 했을 때 임차인이 꺼지세요. 난 무슨 잘못이에요? 나가세요. 이렇게 하면은 입찰자분들은 금액을 높게 쓸 수가 없어요. 안에 엉망진창일 수도 있고 모르잖아요, 혹시나. 그런데 만약에 임차인이 협조를 잘 해준다, 한번 내부를 볼 수 있겠다 하면은 높게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임차인분은 내가 보증금 확보를 위해서라도 입찰 참여하신 분들한테 협조를 하실 수 있는 경우가 많고요. 또 그게 아닐지라도 나중에 임차인 분이 보증금 받기 위해서는 이 낙찰자의 그 인감증명서라든지 협조가 필요해요. 그게 있어야지 보증금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보다 그렇게 적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마지막에 이제 하나도 받지 하나도 받지 못하는 분들. 이분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은 대항력이 아예 없거나 전입신고도 못하신 분들, 스스로 권리를 어떻게 보호하는지 아예 몰라서 되게 실수를 하신 분들, 또는 뭐 완전 전세 사기를 당해서 못 받는 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조금 많이 힘들어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사실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우리가 낙찰 참여하지 않는다면은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왜냐면 아무도 참여하지 않는다면은 계속 떨어지니까 조금이라도 피해 회복이 아예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그런 분들도 자초지종을 말씀드리면 돼요. 정중하게 제가 이제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있다. 법적으로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계시면은 이제 인도 명령을 통한 강제 집행을 통해서 완전히 아무것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소정의 이사비를 지원해 드릴 터이니 지금 조금 이제 나가주시면은 오히려 제가 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정중히 말씀드리면은 또 이해를 하신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경매를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경매를 많이들 어렵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실제로 경매 법원에 가시면은 생각보다 어머니, 아버지 뻘, 또 주부들도 많으시고요. 할머니도 있으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경매가 정말 어렵다면은 저 같은 변호사라든지 좀 전문가분들만 참여하시겠죠. 그런 게 아니라 요즘에는 경매에 관심이 많아져서 정말 일반 분들이 정말 많이 참여하세요. 학생들도 많이 참여하시고. 실제로 경매가 어려운 부분은 권리 분석과 명도 과정 때문입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명도 과정의 90%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같은 편이에요. 그래서 명도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권리 분석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지만 정말 어려운 물건, 유치권들, 뭐 선순위 가처분이라든지 전세권 애매한 것들은 도망가면 됩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없고 쉬운 물건들. 거의 한 3분의 2 정도가 임차인이 아예 없어요. 임차인이 아예 없으면 임차인 권리 분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아파트, 제가 추천드리는 아파트 같은 물건은 대부분 권리 분석할 게 그냥 저당권밖에 없어요. 즉 아파트를 대출 받아서 사신 분들이 그냥 은행 통해서 빌려서 저당권 설정해 둔 거거든요. 그거밖에 없어서 사실은
분석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쉽다는 점. 그래서 권리 분석 명도 과정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 어려운 것들은 패스하고 쉬운 것만 하면은 충분히 내전면을 쉽게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쉬운 물건들이 희한하게 시세보다 어쨌든 쌉니다. 시세보다 많게는 뭐 10%씩 쌀 수도 있고 실제로 저는 그런 물건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러니 이제 너무 뭐 어려우니까 도전을 포기하시기보다는 쉬운 물건을 도전해서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은 저렴한 시세로 내 집만 할 수 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김진구 변호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